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방역당국은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급한 대로 백신 접종자도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4단계 지역의 요양병원 방문 면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측이 엄청난 안보 위기에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는 없다고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검찰 기소 후 11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윤 의원은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 제기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와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대 12라는 구도로 불리한 예비후로 토론에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윤석열계인 정진석 의원이 내리 누르지 말고 떠받쳐 올려야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지도부를 겨냥하자 이준석 대표가 권력욕 많은 하이에나는 필요 없다고 받아쳐 또 충돌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5조 원을 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실시한 대출 죄기는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대출 이자를 높인 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죠. 유독 거센 이번 4차 대유행은 전국적으로 또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4차 대유행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69일 만에 첫 2,000명대입니다. 대유행 시기별 최고치를 보면 1차 909명, 2차 441명, 3차 1,240명입니다. 이 수치들과 비교하면 이번 4차 대유행이 가장 거셉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징, 지금부터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국적 확산세입니다.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40% 안팎으로 수도권 중심이던 초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둘째, 전 연령대 확산입니다. 과거엔 수도권의 클럽과 홀덤펍 등에서 2030 중심 확산세가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50대가 17.8%로 가장 높고 40대가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셋째, 개별 접촉 감염 증가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는 전체 감염 경로의 절반에 달합니다. 17.5%인 지역 집단 발생 사례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비율입니다. 넷째,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급증인데요. 특히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파 감염 사례는 1,500명을 넘어 불과 한 달여 만에 10만 명당 1.7명에서 23.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섯째, 우세종된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3주 동안 48%에서 73%까지 급증해 우려한 대로 4차 대유행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확산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국은 우선 급한 대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를 다시 금지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수리 모델링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2,200명대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예측보다 열흘 정도 빠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단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금주 추이를 좀 더 보면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최악의 경우 3,0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앞으로 보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숫자는 가늠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5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철 늘어나는 이동량과 개별 접촉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급한 대로 백신 접종자도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직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4단계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비접촉이라 할지라도 대면 면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 수준을 뛰어넘는 비수도권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저녁 8시 식당 카페 영업 제한과 재택근무 대폭 확대 등 5단계에 준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다시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무서운 만큼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은 폐쇄를 해도 파라솔 같은 것만 없을 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물에 들어가거나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자 서퍼들이 기다렸다는 듯 몸을 맡깁니다. 대다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백사장에서도 단속반이 뜨면 그뿐입니다. 다닥다닥부터 강습을 받기도 합니다. 부산의 또 다른 해수욕장 역시 서퍼들로 북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을 폐쇄했다는 행정명령은 무색해 보입니다. 해수욕장 폐쇄는 파라솔이나 튜브 등 편의시설 이용 금지가 전부입니다. 개인 입욕이나 해양 레저 활동은 그대로 허용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폐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해수욕장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저객으로 보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 이후에 서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계곡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고 여럿이 어울려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두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휴가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방역당국은 막바지 휴가철 이동량이 넓면서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렇게 심해졌지만 일탈은 여전합니다.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시설들이 적발됐는데 벽장 안에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은 업소도 있었습니다. 걸리면 되레 더 화를 내기도 하죠. 강수영 기자입니다. 벽장 문을 여니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 다리가 보입니다. 경찰이 나오라고 지시하자 자, 지금부터 핸드폰 만지시면 공보한테 연락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자, 한 명씩 나오겠습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있던 종업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에 몇 명이 있나 봤더니 27명이나 됩니다. 이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손님들은 1인당 주류대금 30만 원을 내고 유흥을 즐겼는데 단속이 되자 도리어 화를 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셋이 선거는 6명 선거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고. 비슷한 시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지하. 쪽문을 통해 내려가자 방마다 남성과 여성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공개 안 따르시면 체포됩니다. 이 업소는 문을 닫은 척하고 몰래 손님을 받으며 영업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 합동 단속반이 강남구 일대를 단속하자 하루 만에 종업원과 손님 등 87명이 적발됐습니다. 별도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게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단속반은 방역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어난 데는 더딘 백신 접종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800만 명. 아직도 전 인구의 15%에 불과하거든요. 뒤늦은 백신 확보가 확산을 키웠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지만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은 15.7%.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대와 함께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50대 연령층은 7월 말에서야 접종이 시작됐고 1,700만 명에 달하는 18세부터 49세는 이제 겨우 백신 사전 예약에 들어가 이달 말이나 접종이 본격화합니다. 지난해 7월에야 뒤늦게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든 방역 당국의 오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지만 생산 능력이 의심됐던 모더나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부작용 우려로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단을 늦게 했고 또 계약을 늦게 함으로써 충분한 그 수량을 우리나라 확보를 못함으로써 그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못한 면이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건 백신뿐이지만 더딘 접종률로 당국이 목표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한 것은 최근 이제 발생하는 돌파 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수정 여부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1차 접종만이라도 대폭 늘린다는 전략이지만 2차 접종 주기도 다가오고 있어 시간과의 싸움에서 쫓기는 형국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 기준 약 1,600명가량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다는 160명가량 적은 숫자이지만 내일도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그러니까 확진자가 정체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감소세가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 원인으로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를 꼽았지만 사실 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 유행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4차 유행 시작 전을 보면 아직 3차 유행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4, 5, 600명대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유행은 이렇게 베이스라인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안팎이어도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여기에 델타 변이까지 덮친 상황이고요.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까지 떨어졌는데도 당국이 확실한 반전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리두기, 이거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지난달 당국이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하면서 제시했던 예측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유행 통제가 안 되면, 즉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 1.22가 지속되면 8월 중순 2,300명까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1,400명대로 그리고 4단계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면 8월 말 600명대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지금 상황을 보면 유행 통제가 거의 안 된 당국이 예측한 3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역 조치를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도 오늘 지금 방역 조치로는 유행 차단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시설 제한 조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게 이번 거리두기 체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지금 체제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확진자들 학교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교회나 다중이용 시설에서 모여가지고 집단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거죠. 잡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확실하게 보상하되 이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만이라도 시설 제한이나 재택근무 강화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 만큼 방역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예전처럼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이런 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서 주간 평균 사망자가 당시에는 250명대였다면 지금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효과로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분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현재 4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병상과 의료 인력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당국은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고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국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래서 그런지 국민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코로나19 종식은 우리가 이제 꿈을 깨야 되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네, 뭐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시기상조라는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독감보다 10배의 사망률을 갖고 있어요. 위중증 이행률이 100명이 걸리면 3명이 위중증이 돼서 입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독감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더해 계절 독감은 수십 년간 우리가 대응을 해오면서 비교적 변이 대응이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의 궁극적 목표를 코로나 종식이 아닌 취약층의 사망과 이 위중증을 낮추는 쪽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국가가 사망자 위주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빨리 백신도 백신이지만 치료제가 나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명의로 안보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틀째 통신도 거부하며 받지 않고 있는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그러면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회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이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철은 대남기구의 수장으로 지난 2018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총괄했고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틀째 북한과의 통신선이 단절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나 중저강도의 무력 시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수해, 경제난, 여러 가지 국경 봉쇄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1일부터 3일간 방한해 대북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11개월 만. 재판에서 윤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입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 등을 속여 3억 6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8천만 원가량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의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함께 활동한 선배 동료가 상처를 입었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주변에선 유니언을 옹호하는 시민들과 비난하는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니언 측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입시에 제출된 7대 스펙이 모두 다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이 취소되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문서 위조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논란이 된 조 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는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입시 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아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이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의 상고에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확증 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딸 조 씨의 입시 전형에 쓰인 스펙이 2심에서도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자 고려대와 부산대는 곧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이 겸손하게 입시 비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를 하기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조 전 장관의 마음의 빚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애초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발목을 잡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할 때 구경만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그런 적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자니 나머지 12명 후보에게 12대 1로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불참하자니 그것도 부담이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과 25일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8월 30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근거도 불분명하고 전례도 없는 토론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아예 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경준이를 두둔하고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경준이 결정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이 공정한 경선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준이 독단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고 당 중진인 김태흠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후보 군기반장 노릇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내리누르지 말고 떠받쳐야 한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자 이준석 대표는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갈등설이 커지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참석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머지 12명 후보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야당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맞혔다면 요즘은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이른바 MBTI 검사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 MBTI 검사 결과를 최 전 원장이 공개한 겁니다. 혹시 앵커께서도 해보셨을까요? 하도 오래전에 해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최 전 원장은 거기에서 자기가 연예인 유형으로 나왔다 이 얘기라는 겁니까? 네, 최 전 원장은 정계 입문에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MBTI 검사에서 자신이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입문하면서 많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좀 긴장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의 그 소질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씩 나올 겁니다. 또 정치를 시작하고 매일 아침 아내에게 커피도 내려주지 못하고 나이 60이 넘어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입양한 아들에게 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이 편지에서 아들이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보면 앞이 깜깜하다면서 대선 출마를 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해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사 2명이 조국 전 장관에게 최근에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 전 장관과 최근 통화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전화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 5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이 두 사람 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김 의원은 한 명은 현직 검사, 한 명은 최근 퇴직한 검사라고 밝히면서 최근 1일 1망언에 가까운 윤 전 총장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든 것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팀 관련자가 사과를 했다는 발언이 진짜라면 그대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 얘기네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있는 서른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된 이 경선 불복론, 이 공방도 가라앉질 않습니다. 네, 서 의원이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이 지사가 형수에게 한 욕설을 들었을 유권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적방하장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 지지 안 찍겠다는 31%를 설득해서 이재명 후보라도 찍게 하겠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낙연 후보 측은 오늘 저녁 열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해체, 집중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나머지 후보도 역시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향해서 성적인 표현을 썼던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죠. 그분이 일본으로 갔다면서요. 오늘. 네, 소마 총괄공사 얘긴데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성적 비율을 썼다가 문매를 맞았죠. 결국 오늘 오전 본국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모태기 외무상은 소마공사의 귀국이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며 끝까지 잡아댔는데요. 통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근무를 마치면 외무성 국장 보직을 받는데 이런 인사 발령 없이 소마공사가 불려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무리 일본이 인정하기 싫어도 한국을 의식한 경질이 맞겠죠. 다 보이는데 저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로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까지 이제는 폭행을 하거든요. 급기야 경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공원 주차장을 걸어갑니다. 잠시 후 지자체 단속반이 남성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쓰라고 말합니다. 단속반을 밀치며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더니 차를 막는 단속반을 밀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순찰차 본네트를 이래 한번 찍고 그러고 막 계속 달라덤비고 해서. 지난 5월 경기도 오산의 한 택시 승강장에선 2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화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연달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 지역 대중교통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사람은 273명. 폭행과 상해 혐의로 이 중 4명을 구속한 경찰은 잇따라 벌어지는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간이 수영장 옥터파크, 발코니에 만드는 홈터파크. 코로나19로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물놀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물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거의 2톤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발코니나 옥상은 제곱미터당 200-300kg까지만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 옥상이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에 아이의 표정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가는데 집에 있어서 좋아요. 요즘 더운데 집에 수영장에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코로나19로 수영장 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수영장을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비교적 작은 크기지만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울 경우 2톤이 훨씬 넘는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옥상과 발코니의 하중 기준은 1제곱미터당 각각 200kg과 300kg인데 간이 수영장이라도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사이즈는 무게가 거의 7톤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건축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중을 받는 거는 건물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하중 기준의 2배를 넘는 무게는 건물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중 기준을 추가하더라도 바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하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간이 수영장은 건물의 구조 변경이 아닌 임시 설치물이다 보니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주택 옥상이나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40cm 이하 높이로 물을 채우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간 큰 실험입니다. 어디서 뭘 했길래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실까요? 네, 독일 베를린의 한 클럽 앞에 젊은 남녀가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럽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뒤엉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 방역 수칙을 완전히 어긴 거죠.
그런데 이곳이 바로 실험 현장입니다. 아니, 뭐 누가 코로나 걸리나를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로 1년 6개월 정도 클럽 영업이 금지됐는데 영업을 재개할 방법을 찾다가 이런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2,000명이 6개 클럽에서 영상처럼 파티를 즐긴 후 일주일 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다시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은 영국에서 지난달 자유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코로나 제재 조치 해제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70% 백신 접종률을 자신한 영국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감염자가 속출해 근로자가 워낙 많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일손 구하기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굳이 저런 실험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또 잠복기도 다 다를 텐데 말이죠.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모더나 맞고 탈모입니다. 모더나. 뭐 이름만 들어서는 머리가 더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 지난 6월 말에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며칠 뒤부터 탈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면요. 1차 접종을 받고 며칠 뒤 사진인데 비교적 숱이 많지만 듬성듬성 탈모가 진행됩니다. 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 점차 심해지고요. 3주쯤 지났을 땐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백신 부작용이 맞습니까? 우리도 모더나 지금 뭐 맞고 있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더나 백신과 탈모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탈모가 백신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탈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얼른 머리카락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월급 루팡, 이건 또 뭡니까? 네, 루팡, 프랑스 추리소설에 나오는 네네. 궤도 루팡 다들 네네. 아실 텐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는 루팡을 궤도, 그러니까 도둑을 지칭할 때 씁니다. 월급 루팡은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타가는 직장인을 비난하는 단어입니다. 뜨끔만 뿔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약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곳 중 6곳 이상이 자신의 회사에 월급 루팡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네, 전체 직원 중 5명 중 1명꼴로 월급 루팡이 있다고 집계됐고 월급 루팡이 많은 직급은 사원급, 부장급, 과장급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월급 루팡 직원이 늘었다고 대답한 곳이 30%나 됐다고 합니다. 예. 월급 루팡 직원 1명이 회사에 끼치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물었더니 평균치는 5천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네. 저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 남편이 임신입니다. 뭐 영화 속 얘기입니까? 일반적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네네. 콜롬비아의 한 부부 사진입니다. 이 부부 모두 본인의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부부입니다. 만삭의 주인공인 남편은 원래 여성이었고요. 긴 머리 부인은 원래 남성이었다가 성전환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두 명 모두 기존 생식 기능은 유지돼 있고 호르몬 치료로 성별만 바꿨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핀란드, 유럽권에선 여러 사례가 이미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선 2차례나 임신과 출산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에 임신한 남자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즘엔 진짜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히어로 반려견, 이건 뭐죠?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우면 영웅 혹은 히어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침수된 차량으로 한 여성이 다가가고 개는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깊습니다. 네. 최근 극심한 홍수 피해를 본 영국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후 견주와 반려견이 침수된 차량을 열심히 밀어서 아이고. 안전한 곳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반려견도 짧은 다리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레코드에 따르면 로리라는 여성이 침수 차량을 발견하고 곧장 도우러 갔는데 옆에 반려견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모의 외국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얼짱 미국인 척.
SNS로 접근한 뒤 1억 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외국인 남성 2명. 그런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게 택배 운송료로 1,200만 원을 달라고 해 더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다세대 주택 내부를 경찰관들이 수색합니다. 소파에는 외국인 남성 2명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원 2명이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두 남성은 외국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뒤 SNS를 통해 자신을 해외 파병 미군 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말을 해 환심을 샀고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5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게 사기 범행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이 늘어나고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총책격인 나이지리아 출신 20대 남성은 혐의를 줄곧 부인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일당 2명을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는데 이 중 총책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엔 오늘 퇴임식을 치른 분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제주지사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퇴임식을 하셨으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가지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사직과 경선을 병행하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게 제 양심이고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요. 네. 30조 되는 예산, 또 수백억 원의 홍보비, 또 지사로서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경선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리고 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혁 보수를 내세우셨고 2번이나 제주지사를 하셨는데 그 인지도에 비해서 지지율이 죄송하지만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가서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동안 행정 경험과 국가의 미래 비전은 아주 충실히 채워졌는데 그 사이에 인지도는 많이 지워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너무 한 곳에 몰입을 했나 보다 이거군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욕쟁이가 되라는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보셨죠? 어떤 또 과외 수업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죠? 예, 저는 그동안 좀 뭐랄까 좀 모범생같이 보이고 뭐 이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지금은 국민들 앞에 앞장서서 어려운 문제를 물불 가리지 않고 해결하는 이런 능력과 리더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 안에 있는 것을 힘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당내 경선준비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경선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에요. 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은 보다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지금 경선 규칙이나 프로그램들을 뭐 확정된 것처럼 다 발표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가는 독단이고요. 특히 문제가 후보들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준위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후보가 많다 보니까 그 후보들을 다 일일이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가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의견은 다 듣고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다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렴을 해가는 게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게 어렵다고 해서 생략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독단이고 불통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전 감사원장 2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 신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2분께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 하셨을 때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한 다음에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일들을 거치면서 준비 부족이라든지 자질 미달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 앞에 무제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경선 후보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압박 면접 같은 것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요, 선관위라든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뭘 피하고 뭘 유불리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의 후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원만하게 끌고 나가야 되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 후유증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컷오프를 4명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이전에 4명으로 한다, 6명으로 한다, 지금 몇 명이 등록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도 경준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든 간에 어쨌든 4명을 뽑는다면 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뭐 유력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그리고 홍, 유승민, 원 이렇게 4명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누구냐에 관계없이 저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윤석열이냐 아니면 정치 경험과 행정력을 가지고 미래 비전과 어떤 네거티브에도 민주당에 맞서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춘 원희룡이냐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는 싸움으로 석 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여당 측하고 만나면은 좀 자신 있으시고 누구랑 만나면은 좀 버겁겠다 하십니까? 뭐 좋고 나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간성도 문제가 있고 공약도 황당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를 좋다고 지지하는 지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과 토론을 붙는다. 이재명과 행정 경험을 붙는다. 또 이재명과 어떤 국정 운영의 추진력에 대해서 서로 대결이 된다. 이랬을 때 과연 누가 준비가 돼 있고 누가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지금은 지지율을 따집니다마는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두 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희룡이 진짜 가치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쪽방촌 봉사활동 보이콧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화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 가야 되냐, 안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때는 입당을 안 한 그 상태에서 저희 후보자들끼리 회의에 참여했을 때 그때 공지를 받고 저희들은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기로. 당의 회의 때 이의 제기 없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받아들였었다. 지금 와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그걸 뭐 불참하고 한다는 게 왜 그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서로 안 맞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절한 셈이죠. 왜 그런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명동에서 1인 시위하셨잖아요. 그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뭐 100조 원 얘기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재원은 어디서 구하실 겁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이 이미 100조가 넘어가는데요. 100조 원을 긴급 명령으로 조성을 해서 50조 원은 손실 보상을 하고요. 50조 원은 매년 10조씩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과다 경쟁이고 떠밀려서 전부 치킨집, 김밥집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기금으로 나머지 50조를 쓰자. 그래서 당장의 코로나로 인한 말라 죽어가는 위기에서 건지기 위한 생존 자금 50조. 그다음 미래를 위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50조.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를 쓰는 거 보면요. 지금 비상한 시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왜 있는 거냐. 거기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올해 세금만 40조가 더 거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부 표 얻으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위로금 명목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위자료 뿌릴 때가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의 생존 자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이들이 빈민이 되고
앞으로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경제 기반 그리고 우리 민생의 생존 기반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양극화 어떻게 해결해? 우선 지금 임대차 3법 폐지해서 전세값 폭등 막아야 되고요. 공급 꾸준히 늘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그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주택자를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살려면 2억을 국가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반 주택인데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나중에 국가 지분을 인수하면 100% 자기 집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나이 들 때까지 실거주만 하겠다. 그러면 반만 부담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그에 대한 수익금만 내면서 실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개개인들이 자기 자부담만으로 집을 사기에는 지금 틀렸고요. 이걸 가지고 방치하면 앞으로 이 집값의 자산 격차로 인한 현대판 신분 세습 때문에 우리 경제도 문제가 되고 국민 통합 물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강력한 주장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 20일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이라고 하죠. 이 틱톡이 요즘 가입자를 소개하면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갖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5명만 가입시키면 최대 40만 원까지 챙겨갈 수 있거든요. AI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틱톡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 연기를 하는 배우. 팔로워 수가 1,500만을 넘습니다. 10초짜리 영상에 개성을 담아내는 틱톡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10억 명이 가입한 이 틱톡이 며칠 전부터 대대적인 현금 지급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입만 해도 돈을 주는 행사입니다. 내가 초대 코드를 보낸 친구가 가입하면 초대자와 가입자에게 즉시 12,000원씩을 줍니다. 최대 5명까지 초대가 가능한데 초대자는 모두 6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는 7일간 일정 시간 영상을 보면 추가로 6만 8천 원도 받습니다. 잘 몰랐는데 회원가입을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갑자기 링크를 보내주길래 그걸로 10만 원까지 모아가지고 인출을 했다고. 돈이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 벌써부터 사기가 극성입니다. 계정 자체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정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넘긴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갈 경우 피해 구제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중국에 그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거를 하면 중국이 그 집행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용자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며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내부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가계부채가 한 달 사이에 15조 원 넘게 또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빚을 줄이겠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고 오히려 대출 줄이겠다며 이자를 올린 은행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지난달 가계대출은 15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5천억 원 증가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은 7조 7천억 원 불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진 데다 공모주 청약까지 몰리며 대출이 골고루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당국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모두 78조 8천억 원의 가계빚이 늘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0%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새로 시행된 DSR 규제나 주택시장 상황 등이 복합작용해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출 급증의 반사이익은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도 크게 늘면서 올 상반기 은행들은 이자 이익으로만 22조 1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년 전 평균 2.58%에서 3.2%로 뛰었고 최근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우대금리 혜택까지 대폭 축소하면서 수익은 더 커졌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통하지 않고 차주의 이자 부담만 커진 상황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볼에 닿는 밤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껴지시죠?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서쪽 지역과 영남 내륙을 따라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31도, 광주 32도 선으로 한낮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세찬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을 따라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한편 제주의 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에도 50에서 100mm의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고 오후부터는 남해안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도심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강릉은 한낮에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